그 다음에 3페이지 우리가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자, 여러분들 5번에는요, 그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입니다. 그래서 안전관리 기준 및 진단은요, 한마디로 안전관리 그 진단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안전관리 진단은 5개 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빙기 진단, 우기 진단, 월동기, 안전, 위생 진단, 이렇게 이제 5가지 진단이 있어요. 5가지 진단이 있죠. 그럼 해빙기 진단은 석축, 옹벽, 번면, 교량. 자, 번면이 뭐냐면요, 경사면을 말합니다. 경사면. 이렇게. 번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면 있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거. 이런 부분을 번면이라고 그래요. 번면. 옹벽이 이렇게 서면은 이제 번면. 이런 번면을 갖다가 우리가 그 해빙기 진단. 그리고 우물, 비상저수 시설도 해빙기 진단에 속하는 거죠. 요거는 연 1회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딱 한 번. 그렇게 1회 이상이라 하면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우기 진단, 비가 집중적으로 오기 전에 미리 진단하는 거죠. 석축, 옹벽, 번면은요, 똑같죠? 그럼 해빙기 진단도 하고 뭡니까? 우기 진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중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담당 하수도 갈로 안에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우기 진단은 이번에 개정된 게 갈로 속에는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작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강남이 물바다 됐죠? 사당도 물바다가 다 됐어요. 차가 막 둥둥 떠. 강남, 뭐 사당, 이런 동네는 지대가 낮아가지고 막 그 주차, 지하 3층까지 물이 다 차가지고, 물이 다 차가지고 경장도 안 했죠. 그리고 맨홀에 막 맨홀에 빠져가지고 죽는 사람도 있었고, 작년에 이제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 우기 진단에 주차장이 들어갔습니다. 주차장. 그리고 월동기 진단은 연탄가스 배출기, 중앙집중, 난방방식, 노출 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호는 월동기 진단이라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보면요, 변전실, 과압가스, 도시가스, 액화석유가스, 소방, 맨홀, 유류저장, 펌프, 승강기, 인양기, 기계전기, 어린 놀이터인데요. 요거는 매 분기라는 거는 3개월이죠. 3개월마다 1회 이상인데, 다만 거기 밑줄 딱 해보세요. 승강기 경우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죠. 그럼 승강기는 우리가 안전점검을 하죠. 정기점검 하는데, 승강기는 자체점검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체점검. 이 자체점검은 월 몇 회 이상? 월 1회 이상을 합니다. 분기하는 게 아니고 월 1회 이상을 승강기 같은 경우는 자체점검을 하기 때문에 굳이 이 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월 1회 이상의 자체점검에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생진단은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는 연 2회 이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우물 찾아보세요. 우물은 해빙기 진단도 해야 되고 위생 진단도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해빙기 진단에서는 연 1회 한 번 하잖아요. 위생 진단은 연 2회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럼 결국 3회 이상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물은. 그만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 진단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돼요? 위생 진단도 해야 됩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중복이 되죠. 그럼 이게 우리 시험에 중복이 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중복이 되는 거.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 진단과 위생 진단을 해야 된다. 맞죠? 그럼 안전 진단은 매 분기 1 이상이고 위생 진단은 연 2회 이상을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안전관리 진단 기준과 진단, 대상 시설에 따라서 점검 횟수, 우리가 이번에 개정된 거는 주차장인데요. 우기 진단에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요. 6번 가겠습니다. 6번.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이번에 개정이 돼가지고 6월 13일 개정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보면은 1번, 입주자 대표에서 어기라는 다음에 업무가 있죠.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교체, 교량. 이런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비, 장리수, 충당금, 경비를 청구도 하고 수령도 하고 지출도 하고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하자 발견도 하죠. 하자 보수 청구, 장기수용 계획의 조정, 시설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점검에 대한 업무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그 2번에, 6번에 그 2번, 밑에 2번에
장기 수순 계획의 조정에다가 밑줄짝 해보세요. 그럼 만약에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닌 거 돼가지고 업무가 아닌 것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정리한다면 첫 번째가 이제 장기 수순 계획의 수립입니다. 수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업 주체. 이 건설회사가 수립이 됩니다. 사업 주체, 그 다음에 건축주,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되죠. 리모델링 같으면은 그 리모델링을 하는 자, 즉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누구죠? 시행자입니다. 시행자가 수립하는 거예요. 하자보수 보증금을 하자보수일 때는 리모델링을 하는 시공자가 되겠지만 여기는 하는 자, 즉 시행자입니다. 시행자. 그래서 사업 주체, 건축주, 리모델링을 하는 자가 수립을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험에 다음 중 관리 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닌 거 돼가지고 우리가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이런 말이 나오죠. 요거 딱 넣으면 바로 답을 1번으로 해야 되겠죠. 아닌 것.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한다면요. 하자보수 보증금. 우리가 이게 몇 개 정리해 보자는 거지. 그럼 하자보수 보증금을, 자, 요거 예치하는 사람은 누가 예치해야 돼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는 누가 의무가 있다? 네? 자, 요것도 사업 주체가 합니다. 자, 사업 주체는 아파트 같으면 몇 세대 이상이죠? 왜 사업 주체입니까? 무슨 사업이죠? 이게 무슨 사업이죠? 주택 건설 사업이죠. 자, 주택 건설 사업은 몇 세대 이상?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받죠. 근데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 30세대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습니다. 그 대신 뭐 받죠? 건축 허가 받죠? 허가 대상입니다. 30세 미만은.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란 말이 붙는 거는 말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만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30세대 미만은 건축 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건물 짓는 거는 사업이 아닌 거예요. 그냥 건축이지, 건축. 건축하는 행위지, 그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주로 들어간 거지. 건축주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업 주체라는 말은 적어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갖다가 3세대 이상이 지을 때 사업 주체가 되는 거고, 그 시행자입니다. 사업 주체가 되는 게 시행자란 말이에요. 시행자가 되는 거고요. 건축주는 30세대 미만일 때는 사업계획 승인 안 받죠. 허가 받죠. 그래서 건축주로 살짝 바뀐 겁니다. 이게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30대 이상은 뭐? 사업주체 30대 미만은 건축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는 자, 여기는. 근데 예치는 요거 또 약간 다릅니다. 사업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이때 사업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요. 사업계획 승인 받은 건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주가 들어가겠죠. 건축주. 그 다음에 정계대리, 정축을 한다든지 개축을 한다든지 대수선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한 시공자입니다. 시공자. 선생님, 여기는 무슨 자? 하는 자입니다. 하는 자. 리모델링 하는 이 시행자를 말하는 거예요. 시행자, 시공자 다르죠? 시행자라는 거는요, 그 사업을 주도하는 사업 주체를 말하는 거고, 시공자는 공사하는 사람 말하는, 공사하는 사람, 공사하는 사람 말하는 거죠.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대개인 경우는 다른 사람이 시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에 A 회사는 시행 전문이야. 시행만 하는 사람이야. 예, 시행만 하는 사람. 막 기획을 하고 시행만 하는 사람이고, 시공회사는 B 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이건 시공회사. 이런 식으로 되게 자기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시행자와 시공자가 다르다. 이건 시공자입니다. 그럼 하자보수금 보증금 예치는요, 시공자도 예치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예요? 관리사무소장님은 뭐 하는 사람이죠, 지금? 관리만 하는 사람이야, 관리만. 건설 쪽이 아닙니다. 건설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건설된 거를 뭐만 하는 사람이다? 관리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 장기순 계획 수립은 뭐 할 때 필요한 겁니까?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장기순 충당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수립한 거잖아요. 돈 얼마만큼 들어갈까 앞으로. 건설 쪽이죠. 건설 쪽. 이것도 하자보수도 뭐죠? 건설 쪽이죠. 관리 쪽이 아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은 이런 거는 다 무슨 쪽이다? 건설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건설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공사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장기 충당금을 적립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고, 요거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하는 거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 10년 동안에 예치를 미리 해놔야 되겠죠. 예. 근데 건설이단 말이야. 이런 거는 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아니죠, 지금. 예. 그래서 여기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시험에 이게 장기순 계획의 조정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럴 때는 이미 뭡니까? 수립된 거를 조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립된 거를 조정하는 거니까 관리사무소장의 업무가 될 수 있죠. 예? 예, 입대의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조정은 이미 수립된 걸 조정하는가? 요거는 업무에 해당됩니다. 수립이 아니다는 거죠.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도 이런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할 때 비교가 잘 돼 보세요. 위에는 사근리로 끝납니다. 사근리. 밑에는 뭐죠? 사근시로 끝납니다. 사근시. 사근시. 요거는 사근리. 예. 제일 많이 헷갈려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할 때, 이 개정법 강의할 때는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막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뭔가 가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막 가려운데 이거 막 누가 내 대신 좀 가려주면 좋겠는데, 그죠? 시원하게 좀 긁어주면 좋을 건데, 이때까지 못했잖아. 그럼 제가 지금 긁어드릴게요. 제가 긁어드릴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끈하게 이런 부분들은 꼭 우리 시험에 중요한 부분이다. 예. 제가 중요하다고 했지, 나온다고 보장은 아니면 꼭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했지. 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게 장기수행 계획의 조정이란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수립하면 틀려요. 예, 조정만 한다는 거지. 근데 안전관리 계획은 수립도 하고 뭐요? 조정도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안전관리 계획은 뭐도 하고 조정도 하고 수립 다 합니다. 수립도 해야 되고 조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관리사무소의 업무의 지휘총괄, 관리처의 업무 지휘총괄.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휘총괄을 2번 한다는 거지. 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중에서 말이죠, 지휘총괄이 붙는 거는 몇 개다? 2개입니다. 지휘총괄하는 거는 2가지를 지휘총괄합니다. 하나는 관리사무소 자체적인 어떤 업무가 있습니다. 예, 관리사무소 안에 가면은 내부 격리 직원도 있고 업무 직원도 있죠. 기술 직원도 있죠. 그런 분들을 지휘총괄하는 업무도 있죠. 예, 그것뿐만 아니라 관리 주체가 하는 일에 대한 업무, 요 업무를 지휘총괄합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요, 지휘하고 총괄하는 업무는 몇 개다? 2개다는 거지, 2개.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1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지휘총괄은 2개를 한다. 관리사무소 자체적으로도 지휘총괄하지만은 관리 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한다. 그 관리사무소장님들이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제가 알고 있는 분은 이제 그 대령 출신인데, 대령. 이분이 군에서 30년 정도 근무를 하시다가 예편했어요. 대령 계급으로. 지금 대전에 계시는데, 대전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 연금 있죠. 군인연금. 한 400 나온대요. 400에서 450. 예.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한 달에 450 받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뭡니까? 집에서 그냥 450 받아가지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하면 되지. 뭐 때문에 공부하러 오겠습니까? 예. 이분이 1년간 사회 적응 기간 있죠. 군에 예편하기 전에 예. 우리 강의 들으러 왔더라고. 대전에 무슨 학원에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는 지금부터 다시 인생을 살겠다는 거야. 인생은 몇 세부터다? 60세부터 인생은. 이게 100년 인생 있죠? 예, 인생이 60대, 지금부터다. 그분이 이제 450을 와이프한테 다 드리고 한 푼도 안 쓴다는 거예요. 한 푼도 안 쓰고 나는 취직을 해가지고 관리사무소장으로 취직해서 한 달에 내가 처음에 250 정도 딱 받고 출발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럼 대전에 지금 250, 지금 한 300 정도 받는다 하더라고. 300, 350. 예. 지금 계세요. 지금 한 300, 350 받아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군인연금 단 한 푼도 손 안 대고. 저도 남자지만은 굉장히 멋진 분이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는 뭐 할 때까지 일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됩니다. 남자는 안 죽을 만큼 일을 해야 돼요. 예. 제 지론이 그렇습니다. 절대, 여러분들 있죠? 우리 여성분들을 내가 좋아하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저 자신부터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실천. 예. 그 제가 이제 주례를 어쩌다 한 번씩 하면은 그 이야기를 꼭 하고 싶어요. 남자는 안 죽을 만큼 일을 해야 된다. 보세요. 남자의 남자를 딱 보세요. 이게 남자 맞죠? 남자, 밭전자.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이야기 뭐냐? 죽을 때까지 힘을 가지고 밭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돼. 이게 힘을 갖다가 뭐 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밭을 가늘 때 써야 된다는 거죠. 밭 갈 때. 예. 죽을 만큼 일을 해라. 그 말입니다. 안 죽을 만큼 해라. 그런 뜻이에요,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면 처절한 운명이죠. 왜 그럼 남자로 태어났나 말이야. 여자로 태어나지. 예. 지금 자기가 남자로 태어나신 분들은 안 죽을 만큼 일을 하세요. 잠시로 뭐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뭐라도 하세요. 뭐라도 하셔야 돼. 예. 그러면 빛을 봅니다. 자, 4번 보세요. 국토령이 이제 정하는 업무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아까 총괄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회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사무처리, 안전관리계획에 조정 나오죠. 예, 그러니까 수립도 하고 조정도 하고. 예. 4번이 이제 개정된 거예요. 뭔가 밑줄 쫙 치놨죠. 여기 이제 6월 13일자 개정된 건데 보겠습니다. 023조 1항 뭐 5항 뭐 이 따른 이게 뭐냐면 관리비입니다.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 증명서의 금액과 그 다음에 장부상 금액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날에 다음 날부터 며칠까지? 10일 적어놓으세요.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가면은 뭘 줍니까? 잔고 증명서가 있습니다. 이거랑 장부상의 금액. 여기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일치. 예. 잔고 증명서랑 장부상의 금액이 무슨 치? 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예. 여기 틀리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요걸 이제 요거를 확인을 갖다가 해야 되는데 요 확인 업무가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존의 소장님들이 지금 합격된 분들이 있거든요. 합격된 분들 중에서도 저하고 지금도 교류가 되는 분이 있어요. 예. 카톡방이죠. 단톡에 들어가서 지금도 교류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소장님한테. 아니, 지금 이걸 왜 지금 이제 개정이 됐냐 이러니까 하도 경리들이 장난을 치는 분이 있대요. 소장님이 그런 분은 없는데 경리들이 간혹가다 장난치는 분이 간혹 있었답니다. 또 그런 사람이 또 경리도 사람 잘 뽑아야 되는 그런 사람 없었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이거를 법률로 만들었어요. 이제 장난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잔고 증명서와 장부 금액이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누구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로 간 거예요. 그 소장의 업무가 책임이 그만큼 증가된 거죠. 옛날에는 경리가 하면 경리만 처벌하면 되는데 지금은 누가 처벌되는 거예요? 소장님이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왜? 확인을 네가 제대로 못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이런 걸 하고 소장님 내가 못하겠다. 그럼 할 게 없어. 이것저것 다 빼고 뭐 할 거야? 그럼 뭐 할 거야? 지금. 어? 여러분들 지금 노가다 할 때, 일할 때 가보셔, 진짜? 예? 아침 새벽밥에 가서 그것도 비 오는 날 일도 못하고 와요. 예. 4시간 벌벌 떨고 기다렸는데 다른 사람 다 가고 나이 많아서 안 된다, 뭐 안 된다. 그 노가다 못하고 오는 사람 많아요. 예? 관리사무소장님은요, 천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진짜.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관리 쪽만 하면 잘하면 되니까. 예. 그래서 4번 보세요. 그래서 장고증명서 금액과 장보상 금액이 무슨치? 일치가 하는지 여부를 부과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다. 10일. 그럼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좀 높겠죠, 그런 거는. 예? 예, 이런 거는 이제 소장의 업무니까 바로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많이 개정된 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인데요. 이게 조금 법률 자체가 말이죠. 어렵습니다. 이게 좀 어렵게 되는데, 결격 사유가 2가지가 추가됐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는 언제부터 결격 사유가 추가됐냐면은 3월 28일 날 개정된, 3월 28일 날 개정된 게 있는데, 7번입니다. 지금. 네, 테마 7번. 7번 테마에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 제가 한번 볼게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는 그 임원 중에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또한 같아. 1번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 2번 등록이 뭐 몇 조 필요 없어. 일단 등록이 말소된 후에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3번, 4번이 이제는 뭐다? 3월 28일 날 개정된 겁니다. 보겠습니다.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형법상의 죄를 범해가지고 금고 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그러면 종료됐다는 뜻은 그 종료에다가 밑줄 그어보세요. 종료. 나중에 하겠지만 집행이 종료됐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종료된 것은 만기 석방입니다. 만기 석방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죠. 예, 보는 경우는 요거를 가석방으로 봅니다. 가석방. 요거는 가석방입니다. 그럼 만기 석방은 종료고요. 종료된 것을 보는 경우는 가석방인데, 가석방은 여기다가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죠? 잔여 형기가 끝나야 됩니다. 남아있는 형기. 예, 요까지 더해줘야 됩니다. 가석방은 종료되는 경우는 이제 끝나는 시기가 남아있는 기간까지 끝나는 거니까, 여기 끝나야만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까지가 이제 종료되는 것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집행 면제. 요거는 일반 사면, 특별 사면을 말합니다. 대개 일반 사면은 이제 국회 동의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개 일반 사면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8.15 특사일이 있죠. 특별 사면. 대개 면제는. 일반 사면은 그 자체가 바로 이제 되는 거고, 이거는 면제가 됐을 때는 특별 사면을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특별 사면을 말하죠. 그래서 특별 사면이 있다 하더라도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종료는 만기 석방, 그 다음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가석방인데 뭐가 남아있고 잔여 형기를 더해줘야 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집행이 면제됐다. 면제가 되는 거는 이제 특별 사면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 사면이 아니에요. 특별 사면이 면제됐다. 그럼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갈로 속에 2년. 예. 요 기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2년이 경과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2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까는 아직까지는 그 사람은 임대사업자를 할 수가 없어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4번. 위의 죄를 범해서 집행유예 선고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년 징역형에다가 5년간 그 집행을 유예한다. 징역형은 3년이지만은요, 5년이 이제 집행유예 기간 떴습니다. 그 유예 기간이 몇 년간? 5년이죠. 요 5년 동안은
유예기간 중에는 뭘 할 수가 없어요? 임대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못한다. 그 다음에 거기 1번, 2번, 3번, 4번까지 되어 있죠? 결격 사유 중에서 여러분들 5번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이거는 이제 5번. 5번은 이제 개정된 건 아니고 기존의 책에 있는 겁니다. 예. 5번은 뭐라고? 개정된 건 아니고 기존의 책에 있는 건데 이제 거기에 잠깐 누락된 겁니다. 5번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 여백이 좀 있죠? 예, 적어 놓으라고 여백을 제가 둔 거예요. 테마 7번이고 지금 그 1, 2, 3, 4까지는 했고 자, 5번에 이제 적어 놓으세요. 5번. 예. 5번은 뭐라고 적냐면 과거 5년 이내. 과거 5년 이내 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은 민간 임대가 되겠죠? 예. 민간 임대주택이나 또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부도 발생 사실이 있으면 안 됩니다. 부도 발생 사실이 있는 자. 단서가 있습니다. 부도 사실이 있어도 이렇게 됩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부도 후에 정상화시킨 경우 부도가 났어. 그렇지만은 이거를 이제 다 변제하여 변제 돈을 갚아가지고 변제를 다 하여 정상화시킨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상화시켰다. 정상화시킨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정상화시킨 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5년 이내 자기가 등록 신청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과거 5년 이내 자기가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나 공공주택 사업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부도 발생 사실이 있다면은 임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도가 났다. 근데 그 사람이 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잖아. 다 털어먹고 또 털어먹을 거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도 후에 변제를 해가지고 정상화시켰습니다. 그럴 때는 뭐다?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5번을 하나 더 적어 놓으시면은 임대사업자의 결격 사유는 몇 개가 됩니까? 이제는 5가지 됩니다. 5가지. 예. 자, 그 다음 8번. 임차인의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해제나 해지, 재계약 거절인데, 우리가 흔히 민법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해제는,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이 뭐냐면요. 해제는 일시적인 거래 관계를 가요. 일시적인 거래. 그래서 한 번 딱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계약금 계약의 해제. 계약금 걸을 때, 그때는 해제 사유가 되는 거죠. 해지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해요. 계속적인 거래. 자, 그럼 내가 매달 월 임대료를 계속 내고 있었습니다. 내다가 한 번 안 내고 또 안 냈어요. 또 안 냈어. 연속이 3번 내면 이게 해지 사유가 되는 거죠. 해지. 몇 회 이상? 3회 이상을 연속적으로 안 내게 되면 무슨 사유가 되죠? 해지입니다. 왜? 이때는 이제 계속적으로 내다가 안 냈잖아. 그러니까 계속적인 거래 관계일 때는 해지가 되는 거죠. 그때 해지하면 안 됩니다. 그럼 계약금은 처음에 거는 거죠. 계약금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되는 거죠. 해제. 일시적인 거래 관계. 그래서 이제 해제나 해지나 또는 재계약에 거절을 할 수가 있는 게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1번부터 보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누가 해제할 수 있어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이. 시장군수구청장이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누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을 하는 것이지 임차인이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대나 폭리시설을 파손시키고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임대사업자가 뭔가 규적 사유가 있는 거죠. 그럴 때 해지, 재계약 거절할 수가 있는 거고. 3번 임대사업자가 무슨 사유로? 규칙 사유로 입주 지정기간이 끝났는데 몇 개월 이내에 입주를 못했을 때 3개월입니다. 3개월. 3. 갈로 속에 3에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거고. 4번 임대사업자가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럼 당장 이것도 의무 위반이니까 계약을 해제나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예요? 5번입니다. 이게 개정된 겁니다. 자, 5번 밑에다가 적어 놓습니다. 2023년 6월 20일 개정 시행입니다. 시행. 6월 20일 날 시행되는 거예요. 시행. 예. 자, 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죠.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있죠, 보증. 이 보증은, 우리가 민간 건설도 있고, 민간, 임대도 있습니다. 건설 임대도 있고, 그냥 민간 임대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매입이라고 합시다. 매입. 사가지고. 이미 건설된 것도 있지만, 사가지고 임대할 수도 있잖아요. 매입. 그죠? 없는 걸 건설해서 임대할 수도 있고, 이미 건설된 걸 사가지고 임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건설을 하든 매입을 하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은요, 모든 민간 임대주택은요, 의무적으로, 이제는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건설을 하든, 건설해서 임대를 하든, 자기가 이미 건설된 거 사가지고 임대를 하든, 임대사업자 등록은 한 개만 있어도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거는 이제는 모든 민간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럴 때 하나 물어볼게요. 요럴 때, 민간이니까요. 요럴 때 이제 그 보증을 하잖아? 그럼 이 보증 금액이 얼마까지 할 수 있습니까? 보증액이. 얼마까지 해야 됩니까?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전세 보증금 있잖아요. 전세 보증금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이 만약에 2억이다 말이야. 그러면 임대 보증금도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액을 2억 전체를 다 해야 됩니까? 1억만 해도 돼요. 요걸 전액을 한다 그래요. 전액. 전액을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럼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이제 뭘 내야 돼요? 보증수수료를 내야 돼요. 보증수수료. 이 보증수수료가 이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률이 다르죠. 그럼 임대사업자는 몇 프로 부담이죠? 공부 좀 하셨네. 75% 부담을 하고 임차인은 25%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민간 임대주택은 건설해서 임대할 수도 있고 매입을 해서 임대할 수도 있는데 임대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는 1세대 이상만 되더라도 임대사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전부 다 뭐예요? 보증액도 전액을 다 보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증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는 그 보증수수료는 75%를 부담하게 됐어. 임차인은 25%를 부담을 하게 됐어. 25%. 우리는 현행법률이 그렇습니다. 요거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자, 요런 거를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여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가 보증을 가입 안 했죠? 안 하게 되면 임차인을 뭐 할 수가 있어요? 계약을 해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할 때 만약 했으면 해제가 되는 거고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냈다면은 해지를 할 수가 있죠. 주인 보고 아니, 이거 뭐 보니까 지금까지 뭐 임대 지금 내가 알고 있기는 임대 보증금 다 지금 보증을 가입해야 되는데 안 했더만, 안 했죠?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안 했으니까 그냥 오늘 뭐 제가 해지할게요.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6월 20일부터 개정, 시행이 됩니다. 시행. 오늘 며칠이죠? 7월 10일? 7월 9일이죠. 그러니까 6월 20일이니까 얼마 안 되죠, 이거. 얼마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 재계약을 누가 할 수 있는 거? 임차인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임차인이 주인 보고 임대보증금 보증을 왜 가입을 해야 되는데 안 했습니까? 나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공공주택특별법 가겠습니다. 용어와 숫자 기재하시오. 테마 번호 9번입니다. 공공주택 지구를 보면은 공공주택의 비율이 있어요. 근데 1과 2를 합해가지고는 100분의 50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호수의 100분의 35 이상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공분양입니다. 공공분양은 분양을 받는 거죠. 일반인이. 그럼 공공분양은 전체 호수의 100분의 3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본서가 25로 되어 있을 거예요. 책에는 25인데 요거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30으로 증가됐습니다. 30으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개정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고요. 이렇게 30으로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말씀드리고 10분 가겠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공주택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자, 그럼 10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11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11번. 11번을 먼저 하고 10번으로 갈게요. 자, 우리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라는 게 이제 만들어졌죠. 도심, 자, 11번에, 복합지구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형이 보면은요, 이제 세 가지 유형이 있어. 유형이 세 가지, 종류가. 이 종류가 이제 세 가지 유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개정이 됐어요, 이게. 작년부터 개정이 됐는데, 작년에는 여러분들 책에서 있지만 시험에 안 냈어요, 이분들이. 이게 하도 갑자기 뭐 개정된 거니까, 출제위원들도 출제할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는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시험에 낼 게 없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 유형이, 규칙에서 나오는 거지만 시험에 나올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제 유형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유형은 주거, 상업, 주거, 상업, 무슨 지구? 고밀지구라는 게 나옵니다. 고밀지구. 고밀이라는 게 뭐예요? 촘촘하다는 뜻이죠? 고밀지구, 촘촘하게 지어야 된다. 두 번째는 주거, 산업, 융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산업을 융합한다, 이런 뜻이죠. 융합지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주택 공급 활성화지구. 이렇게 종류가 공급 활성화지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이런 유형이 있다는 것만 기억을 일단 하셔야 돼요. 그럼 주거 상업 고밀지구는요, 말 그대로 상업지역이잖아요. 이건, 그죠? 주거와 상업이 융합되어 고밀지구고, 요거는 산업이니까 이거는 준공업지역을 말합니다. 준공업지역. 요거는 역세권을 말하는 거예요, 역세권. 역세권인데 무슨 지역이죠? 낙후됐다. 역세권인데, 여러분들 서울역이라도 서울역 앞 말고 뒤쪽 가면 청파동, 이런 데 가면 아직 낙후되어 있죠? 그래서 역세권이라도 낙후된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낙후된 지역. 이런 지역을 다시 뭡니까? 다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주거상업융합은 중공업지역인데 개발이 저조하거나 개발 저조, 또는 개발이 저조하다, 또는 낙후되어 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낙후된 지역이죠.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밀집된 지역. 그러니까 저층 노후 주택이 밀집됐으니까 주택 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렇게 지어야 된다, 그런 뜻이겠죠. 그러면 주거상업 고밀지구는 역세권이지만 낙후되어 있고, 주거산업융합지구는 중공업지역인데도 개발이 저조하거나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걸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택공급활성화지구는 저층 노후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구를 정해서 개발을 하는 게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다 개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면적입니다. 면적. 최소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요거는 5,000입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주거상업 공밀지구는 면적이 5천 이상이고요. 주거산업 융합지구는 면적이 얼마죠? 5천? 이것도 5천 이상이거든. 근데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는 면적이 1만이죠? 요것만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요, 저는 유형이 어떤 키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복합지구를 정할 거냐. 복합지구를 정하는 유형이 세 가지가 있다. 근데 면적이 이제 최소 면적이 5천이 넘어야 된다. 다만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 지구는 10,000제곱이 넘어야 된다. 그죠? 뭐 그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1분이라 했으니까 세부적인 내용을 다시 이제 유인물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1분에 반달갈로 1번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된다. 모두라는 게 뭐예요? 1번에서 5번까지가 다 해당이 될 때만 지정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한 가지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지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죠? 1번 접근성은 양호, 역세권이죠. 역세권 중심으로 접근성은 양호하나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낙후되어 있다는 게 바로 저조하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면적은 얼마죠? 5천 이상이다. 역성광장 반경 500m 이내에 장관이 정하는 고시한 범위 이내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 4번 같은 거 바로 넘어갑니다. 전체 건축물 중에서 20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얼마 이상이죠? 40 이상입니다. 100분의 40. 그러면 요 세 가지 유형 모두 공통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지.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사항이 바로 4번하고 5번입니다. 어떤 유형이든지 이 세 가지 모두 어떤 유형이든지 다 공통된 사항이 있다. 그 공통된 사항이 몇 번과 몇 번이죠? 4번과 5번이다 말이죠. 그럼 4번은 아까 전체 건축물 중에서 2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이다. 4번이 요 노후 20년 이상이죠. 여기 100분의 40. 그래서 이제 갈로 소개가 40이 들어갑니다. 20년 이상 되는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40 이상이다. 그럼 갈로 소개는 40이 들어가는 거예요. 40. 그 다음 5번. 용도 지역의 종류나 호수 밀도, 이런 것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제 2번에 주거상업 융합지구나 3번의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도 4번, 5번이 다 해당이 된다 그랬죠? 그럼 5번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종류나 호수 밀도는, 이거는 종류, 호수 밀도, 이런 거는 이제 장관이 정한다.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여기에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되면은 4번, 5번이 바로 공통적인 사항인데, 그 중에서도 4번 있죠, 4번.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다 이제 특이하기 때문에 특징적인 요소가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두 만족이 되려면은 20년 이상 건축물의 노후 건물의 비율이 100분의 40이 여기 중요하죠. 그 노후된 건물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건물이 전부 다 뭐다? 새로운 주인들이 들어와서 다 뜯어 고쳐버렸어요. 신축 건물 지었습니다. 그럼 40% 안 될 수 있죠? 그럼 지정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이 넘어야만이 지정할 수가 있다. 그 다음 2번 봅니다. 국토법에 따라서 준공업 지역으로서, 자, 준공업 지역이 중요합니다. 다른 용도 지역은 지정하지 않습니다. 공장이나 상업시설이 낙후되거나 정비가 필요하다. 말하자면 개발이 저조하거나 낙후되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아까 4번, 5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자, 3번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요,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근데 면적은 아까 얼마라 했습니까? 1만 이상이 이제 갈로 속에 들어갑니다. 1만 이상. 여기 이제 갈로 속에 들어가고, 1만 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4번, 5번이 공통적인 사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자, 지정권자가 누굽니까?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거 찾아보면요, 두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국토장관도 할 수가 있고, 국토교통부 장관을 제가 줄여가지고 국토장관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시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복합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런 사람들은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때 시는 제가 항상 시도의사의 시도의사의 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앞으로 이제 길게 이야기 안 합니다. 앞으로 시도의사에 붙어 있는 도지사급의 시잖아요. 도지사급의 시를 말하는 거다. 시장. 이거는 삼특위 광을 말합니다. 삼특위 광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삼특 하면 여러분들 삼특 있죠? 특별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시장. 예. 즉, 세종시를 말하죠. 세종시. 그 다음에 제주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합니다. 요 3인방 있죠? 요 3인방을 삼스리특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의할 때. 요 특이 3개 들어가잖아요. 하나, 둘, 3개. 3특이라고 해요. 3특이. 그리고 광은 뭐다? 광역시를 말해요. 자,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몇 개입니까? 6개. 6개 광역시가 있죠? 예. 울산도 울산광역시, 예. 부산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죠? 대구, 대전, 그죠? 이런 식으로 광역시 나옵니다. 인천. 이렇게 광역시 6개 나옵니다. 그래서 광역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광역시도 여기 앞에 있는 같은 도의사급이거든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 용산구청장님이 뭐, 예를 들어서 지정하고 싶어도 구청장님은 권한이 없습니다. 되는 거예요. 누가?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해야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지정권자를 잘 보셔야 돼요. 지정권자는 시도사 또는 국토장관이다. 그럼 다시 12번으로 갈게요. 12번. 아니, 10번. 자, 10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이제 공공주택을 지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 이 지구의 유형을 물어본 게 아니고 뭐예요? 공공주택에 지을 요 비율을 얼마만큼 지을 거냐.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공공주택의 비율을 얼마만큼 지을 것이냐. 그럼 공공주택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죠. 공공임대도 있고 공공분양이 있죠. 공공임대는 전체 호수의 100분의 10, 그리고 주거 상업 공밀지구는 100분의 15 이상으로 하고요. 공공분양이 또 두 가지인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있죠. 지분적립형. 그리고 지분적립형은 어떤 거냐면,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분만. 이익공유형은요, 일단 공유로 샀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는 갈라먹게 합니다. 처분할 때는 갈라먹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공유형은 나중에 처분할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요, 전체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이게 지어야 된다. 공공주택 비율이. 근데 그거 말고 일반적인 이제 지분적립형도 아니고 이익공유형도 아니다 말이죠. 일반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호수의 100분의 70이 아니고 60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60으로. 그래서 옛날 책은 여러분들이 개정되기 전에는요, 이렇게 이제 100분의 70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 이제 바뀌어가지고, 개정이 돼가지고 100분의 60까지. 그래서 책이 많이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는 공공주택의 비율을 지을 때, 공공임대는 전체 호수의 100분의 10 지어라. 이상 짓고, 주거상업 공밀지구는 100분의 15. 그 다음에 공공분양은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은 전체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그러면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은 많이 지을 수가 없는 거죠. 100분의 10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공공분양은 전체 호수의 100분의 60 이상이에요. 60 이상. 그러니까 일반적인 공공분양이 100분의 60 이상을 다 지을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퍼센테이지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공임대를 너무 안 줘도 안 되니까 전체 호수의 100분의 10은 그래도 지어라. 그러니까 뭐 공공임대는 100분의 10 이상은 짓고, 공공분양은 뭐 지분적립이나 이익공유형은 특별하니까 이거는 100분의 10 이상 짓고, 나머지는 100분의 60 이상을 공공분양으로 지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분양이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임대보다도. 어느 지역은 복합지구. 아직까지 이제 이 복합지구가 법률이 나온 게 작년부터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행된 곳이 제가 알고는 이제 지금 뭐 법률만 만들어졌지 시행된 건 아직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단만 요 내용 자체를 기억을 하시고, 개정된 거는 공공분양이
옛날에는 전체 호수의 100분의 70인데 기본수는 100분의 60으로 바뀌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요거.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방금 하셨죠? 예, 하셨고요. 조금 쉬었다가 12번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예, 바로 쉬고, 12번부터. 예.